거듭 말씀 저는 검찰이니까요. 저 검찰 사랑하고 동료들이 고통받고 고민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쓴소리도 많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임 지검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합수 팀원들이 대견하다 못해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한다며 저 역시 색안경을 끼고 지켜봤다가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는 처음에 오해가 많이 미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철수 PD입니다. 경제장 설전 제11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나무의 김용민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매우 씁쓸한 내용을 전하게 될 듯해서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정치인을 가장 존경하십니까? 또는 어떤 셀럽을 가장 신뢰하십니까? 시대의 흐름과 권력의 지형 변화에 따라서 한때 정의의 화신이라든가 독보적 스피커로 추앙받았던 인물들의 위상은 진실 앞에 신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무참히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영상 일단 하나 보고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한마디로 이른바 스타 검사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좌천돼 3년 동안 한직을 돌다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됩니다. 네, 저때가 2013년 가을 국정감사 마이크 앞에 앉아가지고 그 당시 검사 윤석열이 짧은 한마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한국 정치사의 물주기를 바꿔놓은 거대한 서사의 서막이 열렸다라고 그때 평가를 하기도 했었죠. 권력의 심장부를 겨눠서 수사로 핍박받는 것으로 포장되었던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단숨에 마치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의 화신으로 격상시킨 계기가 되기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속으신 분들 너무 가슴 치지 마세요. 예. 대통령도 속은 거 아닙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도. 특히 진보 진영은 열렬히 그를 주장을 했어요. 적폐청산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윤석열을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네. 당시 2019년에 전폭적인 민주진영의 지지 속에 검찰총장에 지명될 당시에 민주당 지지층의 약 90% 가까이 윤석열에게 보냈던 압도적 찬사가 칼을 쥔 영웅을 향한 일종의 메시아주의였거든요. 네. 예, 신같이 추앙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진영의 박수갈채 속에서 버려진 이 칼이 방향을 틀어서 자신들을 겨누기 시작을 했을 때 정치권은 통제받지 않는 이 사정 권력의 위험성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네. 정의로운 검사라는 신화는 그를 단숨에 당시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어줬고 그리고 중국에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의 자리로 밀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라는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모두 반국가 세력이라는 극단적인 독단으로 변질이 되었는데 그 파국적 결말이 바로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였기도 합니다. 과거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듯 보였던 전직검사 윤석열은 군합발로 국회를 짓밟고 헌장 질서를 붕괴시키는 내란 우두머리가 되어서 스스로 헌법의 적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2026년 2월 1심 법원이 그에게 내린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선고는 칼을 휘두르는 자에게 권력을 쥐어준 대가가 국가 공동체에 얼마나 참혹한 비용을 청구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판결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 광복 80주년을 맞아서요. 네. 한국 리서치가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나 봐요. 네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호감도가 6%. 참 어떻게 보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40%입니다. 네. 합쳐야 된답니다. 아, 왜 합칩니까? 노무현 40 플러스 문재인 6을 합쳐야 된대요. 왜요? 김어준 유시민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또 노무현 문제는 각각 다른 사람인데. 다른 그리고 사람인데 대통령도 시기가 다른데. 뭐 그냥 합치라면 합치는 겁니까? 예, 그냥 한 부류로 봐야 된다.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친구 관계인 전두환 노태우도 합쳐야 되고 네. 부녀 관계인 박정희 박근혜도 합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그러네. 그런 도식이라면. 논리라면 그렇지요. 예. 예.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예. 단순히 보수 진영의 반감이라든가 중도층의 이반만으로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 그런 그 호감도였는데요. 수치 이면에는 한때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결사옹위했던 핵심 지지층, 네. 즉 민주진보 내부에 그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보 진영의 열성 지지자들조차 그를 외면하는 이유는 뼈아픈 기저에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잉태하고 네. 키워낸 주역이 바로 문재인이라는 쓸 수 없는 원죄론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닌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기도 합니다. 네. 모든 비극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착각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2017년 집권 직후 문 전 대통령은 기수와 서해를 파괴하면서까지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고요. 네. 2년 뒤에는 검찰총장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기도 했지요. 네. 보수 정권을 향한 이른바 적폐청산의 예리한 칼잡이가 필요했던 정권이었는데 민주적 통제가 생명의 검찰 권력을 특정 개인의 돌파력에 의존하는 치명적인 패착을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추천은 조국이, 임명은 문재인이. 예. 예. 그것도 뭐 안타까운 팩트이기도 합니다. 네네.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뭐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가 이제 윤석열이 네. 그 검사 징계안이 통과가 돼서 2달 정직이 맞습니다. 나왔을 때였는데 예. 가처분으로 엎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망신스러운 상황인데 이 윤석열한테 사실상 권력이 넘어간 시점인데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날렸어요. 그때 윤석열을 날렸더라면 윤석열은 괴물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 추미애도 날리고 예. 윤석열도 날리고 예. 그럼 참 좋잖아요. 예. 근데 추미애만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참 그 이른바 그 조국 사태 이후에 벌어졌던 추윤 갈등이죠. 추미애 윤석열 갈등 국면에서 보여줬던 그 무능과 방관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정권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선출된 권력을 조롱하면서 정치 세력화하는 과정을 온 국민이 목도하고 있었음에도 최고 인사권자인 문 전 대통령은 장막 뒤에 숨어서 침묵하기만 했습니다. 급기야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정치적 면죄부라든가 맷집을 동시에 쥐어주는 결정적 오판을 이제 내렸던 거였는데요.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서초동에 모여들었던 지지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한 최고 권력자의 유유부담함. 결과론적으로는 윤석열을 정권의 탄압에 맞서는 핍박받는 영웅으로 포장해 주었고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로 책을 키워준 1등 공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겠느냐. 그거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분패했었던 2022년 대선 직후에 민주진영 전체를 휩쓸었던 절망감의 화살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할 수밖에 없었지요. 인사 실패를 넘어서 위기관리 능력의 철저한 부재가 낳은 참사였기 때문이었는데요. 더욱이 2024년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험이라는 헌정 초유의 내란 상태를 일으키고 구속 기소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끔찍한 결말을 목도하면서 민주진영의 분노점이 임계점을 이제 넘어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촛불을 들어서 세운 촛불정부의 수장이 민주주의를 군홧발로 짓밟는 현정의 적에게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어주면서 정치적 토양을 마련해 주었다는 이 사실. 진보 진영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영국의 소설가 메리 셀리의 작품 속에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괴물의 이름은 괴물의 이름이 아니랍니다. 이 괴물을 만들어낸 창조주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프랑켄슈타인이? 예.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 모든 것을 파괴당한 창조주의 비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현 주소와 소름 돋도록 겹치는 것 같습니다. 호감도 6%로 추락한 전 대통령. 이는 단지 고통스러운 계약을 회피한 대가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괴물을 잉태한 인사 참사, 위기 앞에 침묵했던 방관적 리더십, 그리고 끝내 정권을 혼납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무능에 대해 한때 그를 가장 사랑했던 진영 내부에서 내린 가혹하지만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탄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영상 하나 보실까요? 자기한테 불리하든 유리하든 다 있는 그대로 얘기했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고등학교를 2번 간다고 표현하는데 관두라는 좌천 겪었는데 안 그만뒀던데, 안 그만둔 이유가 자기 후배들 때문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고, 이 양반이 여러 가지 방해나 협잡과 공작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냥 뒷배가 돼줘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야심설은 낭설에 가깝다고 보나. 네. 반가운 얼굴이 나왔네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렸던 보수 독과점의 언론 지형 속에서 저 김어준 씨가 들고 나온 바로 이분들 어디서 많이 본 분들 어디서 계시네요. 많이 봤어요.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계십니다. 예, 낙곰수. 억눌린 진보 지지층에는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기도 했었어요. 특유의 직관이라든가 B급 정서로 무장한 그들은 복잡한 정치 현안을 선악의 구도로 단순화하면서 대중을 열광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 TBS 라디오 뉴스 공장을 통해서 제도권 방송에 진입한 김어준 씨는
수년간 청취율 1위를 질주를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매체의 진행자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습니다. 조중동을 대표하는 주류 언론이 설정한 의제를 단숨에 뒤집어버리는 김어준 씨의 이 스피커 파워는 진보 진영에게는 위기마다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패였기도 했었죠. 그러나 권력이 된 스피커는 저널리즘의 본질인 팩트, 사실보다는 진영의 이익을 우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보 진영의 도덕성이 뿌리치에 흔들리던 결정적 순간마다 어김없이 마이크를 잡고 검찰과 적폐 세력의 음모라는 프레임을 짜기도 했었고요. 객관적 사실관계나 뼈아픈 자성은 실종되었고 오직 우리는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라는 피해 의식만을 방송에서 키웠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세월호 닷 앵커 침몰설이라든가 18대 대선 개표 조작이라든가 부정선거설 등 무수한 음모론이 그의 입을 거쳐서 진영의 정설처럼 유통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후에도 반성이나 책임이 없었다는 거죠. 참. 같은 아이고. 멤버였던 한때 사람으로서 이게 사실 최근에 배재고등학교 학생들 예. 야구부 학생들의 그 광주 민중항쟁 왜곡 모독 네, 이 행동을 보면은 참 책임감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네. 매우 안타깝습니다. 선악구도 속에서 예. 누군가를 조롱하고 예, 매도하고 그래놓고는 뭐 잘못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예. 반성도 사고도 안 하는 음. 이런 모렴치.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참담한 마음입니다. 네. 예.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용민 이사님은 낙곰수 시절에 자칫 잘못했던 발언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말 수없이 반성하시고 수없이 방송을 통해서 사과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분은 한 번도 사과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저한테도 예. 선거 때 나가가지고 그로부터 8년 전에 했던 막말 관련해서 예. 사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예. 선거 국면에서 어. 그렇게 사과를 하면은 기세가 꺾인다. 뭐 물론 그 말도 일부분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지만 아니 그럴 때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하는 권력을 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네. 그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지 못한 과거에 대해서는 털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턴다고 털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뭐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번에 인생관이 이거구나. 사과하지 말자. 사과하는 순간 패배한다. 그렇지. 뭐 이런 논리가 있는 것 5점이 같습니다. 되는구나. 예. 그래서 여태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씁쓸해요. 진영을 보호한다는 명문 아래 합리적 의심을 가장한 음모론 장사가 반복이 되었고 이는 결과론적으로 진보 진영 전체의 지적 수준과 도덕적 권위를 갉아먹는 독약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가장 뼈아픈 대목이요. 김어준 방송이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예. 지금. TBS에서 하차한 뒤에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어준 씨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와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챗을 쓸어 담았고요. 거대한 팬덤 비즈니스의 정점에 섰습니다. 최근에 파리에 식당을 내기도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셨다고 하는데 파리는 프랑스 아닙니까? 근데 오신 손님들 보니까 다 한국인이더라고요. 예. 뭐 개중에 프랑스인도 이제 앞으로 있었겠지만. 많이 오겠죠. 네. 한국 음식에 매료된 분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싶은데 얼마 전 시사인에서 발표한 가장 싫어하는 방송인 부정적 호감도 1위가 됐습니다. 이 불명예가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신들만의 성체 안에서는 열광적인 환호를 받지만 성벽 밖의 상식적인 국민과 중도층은 저 김어준 씨가 쏟아내는 극단적 진영 논리에 철저히 등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동접자가 뭐 십수만이 되고 그러니 네. 뭐 그냥 그 부정적인 평가도 인기의 한 맥락으로 네. 볼 수도 있겠어요. 저분들. 뭐 지난 윤석열 정권 때 네. 소위 극우 유튜버들도 동접자가 어마어마했고요. 네. 조회수도 뭐 100만 넘어가는 유튜브 채널이 되게 많았기는 했습니다만. 네. 영상 또 하나 볼까요? 이재명 정부가 첫 번째로 맞이하는 위기입니다. 지지율 낙폭만 보면 문정부 때 첫 번째 위기였던 조국 사태 비견될 정도로 낙폭이 커요. 예. 중도나 약보수가 아니라 코어가 빠지는 것이다. 이거는 등을 돌린 건 아니지만 팔짱을 껴버린 겁니다. 팔짱을 어떻게 하나 보겠다. 원인 분석이 정확하고 조치가 빨라야 다시 팔짱을 풀지 아니면 이 시간이 길어지면 팔짱을 끼다가 등을 돌린다는 거죠. 네, 얼마 전에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씨가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진 이유가 코어 지지층이 빠졌기 때문이다. 등을 돌렸다라는 식으로 근데 발언했습니다. 아무리 통계를
예. 비춰봐도 예. 그걸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빠졌다면 중도가 빠지고 그렇죠. 2030 세대가 빠지고 부울경이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 김어준의 주장, 뭐 코어 그러니까 뭐 민주당 지지층, 호남 지지층, 네. 40, 50 세대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정치학자 박성민 씨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거는 빠져서 빠졌다라고 한 게 아니라 빠져라 하는 차원에서 네. 했던 선동이다. 이렇게 예. 분석하더군요. 팩트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날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지방선거 직전에 떨어졌던 지지율이 1%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고작 보시는 바와 같이 6% 정도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민주당 지지층 92%가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 때에 네. 저 코어 지지층의 그 지금 지지율보다도 훨씬 높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죠. 도대체 뭘 갖고 저런 소리 하는 걸까? 그 김어준 씨의 말에 의하자면 저 6% 정도가 코어 지지층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예. 선동할 목적도 있고 네. 딴지 게시판만 보면은 딴지 게시판이 거의 반면 게시판이 됐거든요. 거기가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게시판이죠? 코어 예. 지지층이 빠졌다는 근거가 아마 예. 자기들만 보는 딴지 게시판에 네. 이런 흐름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1,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왕창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오른 겁니다. NBS 조사 결과 예. 지난 목요일에 예. 오른 거 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뭐 얘기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파리에서 지금 저 개업하느라 바빠서 아직 논평을 예. 못 하고 있는데 제발 좀 그만 선동하세요. 국민들이 네. 이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스피커로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지 대중의 눈을 가리는 안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널리즘의 외피를 쓴 채 진영 논리를 팔아서 막대한 상업적 이익을 챙기는 김어준 씨의 비즈니스 모델은 성공했을지는 모릅니다만은 그 대가로 민주진영은 중도 확장성을 상실한 채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되는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진보 정치가 김어준이라는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대중의 보편적 신뢰를 회복하기란 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식인이라는 진영의 가장 밝은 등대이자 날카로운 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에 한국 진보 진영에서 유시민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논리였고 방피였으며 독보적인 권위였기도 했습니다. 팟캐스트와 베스트셀러로 오가며 진보의 이데올로기를 대중의 언어로 번역해낸 저 유시민 씨의 타고난 재능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는 합니다만 2026년 현재 진보에 가장 영민했던 지식인은 자신이 몸담았던 진영 내부로부터 뇌가 썩은 꼰대라는 가장 모욕적인 언어로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기존 입주자 동의 없이 재건축에 비유한 유시민 작가의 이 발언은 겉보기에는 핵심 지지층의 권리를 옹호하는 듯 보이지나 그 이면에는 권력 지형 변화에 대한 구주류의 짙은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저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저 김영민 이사님 만드신 거죠. 예, 잘 만드셨네요. 저 재건축 그리고 증축 논의에 대해서 심플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해가지고 자꾸 이제 중도 외연 확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재건축이다. 그거 하지 마라. 기존의 어떤 민주 뭐 솔직히 얘기해서 친문 진영의 기반 위에다가 뭐 옥탑방이라도 하나 얹어라. 짓든가 해야지. 아니 저거를 완전히 허물면 어떡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완전히 허물었나요, 근데?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 친문 진영으로 이 주도권이 계속 유지돼야 하는데 그 완전히 판가리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네. 거죠. 예. 예. 판가리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유시민 씨의 아주 강력한 주장하는 바입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늙은 것이죠. 인간의 뇌세포는, 그러니까 노화라는 것은 20대가 지나면 노화가 바로 시작됩니다. 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죠.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60세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 65세가 넘으면 때려 죽여도 책임 있는 자리는 가지 말자. 이게 제 소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뇌세포가 너무 많이 죽은 상태에서 뇌세포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 이루어졌던 업적을 배경으로 얻은 지위를 가지고 그 사람은 과거에 그 지위를 획득할 당시에 능력이 있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에요. 20대, 30대, 40대 때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이 학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뇌세포가 엄청 많이 되었고 65, 66, 67, 68 돼가지고 그때 잘 나갈 때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의 지위를 이용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은 20년 전의 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인격체가 말을 하는 겁니다.
뇌세포 일치 정도가 몇 프로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유시민 씨가 40대였을 때 발언했던 60대가 되면 뇌가 썩는다. 현재 저분 60대가 내일 모레 넘으셨죠? 70이에요. 예. 네. 그 60대가 넘은 자신을 정조준하는 가장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온 것 같습니다. 저 발언. 예. 오늘이 올 줄 몰랐던 모양입니다. 지식인의 권위는 보편적 타당성과 객관성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만이 옳고 타인은 그르다라는 확증 편향의 늪에 빠진 지식인은 더 이상 사회의 나침반이 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건축 발언으로 촉발된 유시민의 초라한 퇴장은 이념과 계파에 갇힌 팬촉이 권력의 교체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추해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씁쓸한 마침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오늘 썰전 주제의 주인공인데요. 과거 검찰 조직의 폐보를 찌르면서 항명을 서슴지 않았던 이문정 동부지검장. 이제는 권력의 정점에서 또 다른 권력 조직의 폐보를 향해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백혜련 경정의 울부짖음을 기각문란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2025년 겨울 대한민국을 강타한 이른바 세간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결말은 한때 진보 진영의 가장 상징적인 정의로운 검사였던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의 씁쓸한 변절 혹은 권력의 생리가 만들어낸 잔인한 역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거 저 어떻게 됐어요? 백혜련 경정. 아직도 좌천되어 있죠. 아하, 예. 참. 이문정 검사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검찰의 최상부층인 동부지검장에 파격 발탁이 되었습니다. 지지자들은 그가 낡은 검찰의 카르텔을 부수고 윗선의 외압에 의해 덮였던 굵직한 사건들의 진실을 파헤칠 것이라고 열광했어요. 그 시험대가 바로 백혜련 경정의 목숨을 걸고 폭로했던 인천세관 마약 밀수 연루 및 윗선 수사 외압 의혹이었잖아요.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백혜련 경정과 백혜련 경정팀은 승진은커녕 다 와해되었고 그리고 백혜련 경정은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돼 파출소장 했습니다. 예. 그렇죠. 말이 좋아서 지구대장이지 파출소장이죠. 네. 예. 과거 권력의 외압을 몸소 고발했던 이문정 지검장이 사나이 합수단을 통해서 실제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민주진영은 기대는 했어요. 그러나 합수단은 수개월의 수사 끝에 세관 직원의 연루도 용산의 외압도 모두 실체가 없다라고 하면서 관련자 전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단에선 실체 없는 의혹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합수단은 확증 편향에 빠진 백경정이 무리한 수사로 사회적 혼란을 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맞지 않는 밀수범 진술은 기록에서 빼는 답정너식 위법 수사였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백경정이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며 징계해달라는 합수단의 요구를 받고 감찰을 진행 중인데 합수단은 이번에 백경정 징계 관련 추가 혐의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대장으로 좌천당하면서까지 외압의 실체를 알리려 했던 백혜련 경정의 절규는 참담하기만 합니다. 합수단이 마약범들의 특정 언행만 취사 선택을 해서 자작극으로 몰아가기도 했고요. 정작 사건의 핵심인 경찰 지휘부와 윤석열 대통령실의 통화 기록 등에 대한 것들은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답정너식 면죄부 수사라고 백혜련 경정은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백경정의 반발을 대하는 임 지검장님의 태도였습니다. 백경정이 외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수사 기록의 일부를 공개하자 동부지검은 즉각 민감한 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면서 경찰에 공문을 보내 징계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이 과거 그 검찰 조직의 비밀주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언론과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람이 바로 이문정 지검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백혜련 경정에게는 왜 저렇게 가혹할까요? 자기가 아니니까. 아, 자기가 아니면 가혹하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예. 예. 이문정 지검장의 이 동부지검이 내린 전원 무혐의 결론과 백혜련 경정을 향한 징계 요구는 과거 검찰 수뇌부가 이문정 평검사에게 가했던 폭력적인 통제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아휴. 수사기관의 조작은 강도나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던 임 지검장의 일갈이 이제 자신을 향한 가장 뼈아픈 부메랑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부당한 외압을 고발한 대가로 좌천된 채 홀로 거대 기관과 싸우고 있는 백혜련 경정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과거 이문정 검사가 걸어왔던 그 험난했던 가시밭길을 다시 한번 보기도 합니다. 내부 고발자의 자리는 뒤바뀌었지만 진실을 덮으려는 권력의 속성은 단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이재명 정부 치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참담하고 씁쓸한 코미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문정 동부지검 검사장은 2013년 배우자인 같은 고려대 동문인 장성윤 씨와 결혼을 합니다. 배우자 장성윤 씨는 비정부기관인 NGO 활동을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두 사람 다 불법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검사장 이고 NGO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 열린공합TV가 파악한 2026년 3월 26일에 공개됐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목록을
보면요. 이문정 검사장의 배우자 장성윤 씨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하늘공과 인접한 장흥면 석현리 2번지 일대의 농지죠. 밭입니다. 약 1360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무려 1360평. 해당 토지는요. 2021년 8월 18일 날 부근 장씨 부친으로부터 협의 분할 방식을 통해서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장 씨와 그의 동생이 각각 절반씩 공동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농지면은 농사를 지어야 그렇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대한민국 헌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문정 검사장의 배우자 장성윤 씨는 상속받은 1,300여 평 규모의 땅에서 과연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을지 확인이 좀 필요할 듯 싶었어요. 네. 저희 열린공감TV 취재팀이 그 진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현장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현장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실제 저희가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저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걸로 저렇게 보이긴 했습니다. 이문정 검사장 부근 장성윤 씨는 1,300여 평 농지에 필요한 농업 용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하수라든가 상수를 신고를 해서 거기서 이제 물을 뽑아 올려서 그래야죠. 농사를 네. 지어야 되는데 뜻밖의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는 현장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지하수나 상수도가 아니라 예, 무려 200m가 넘는 고무 호수를, 이 긴 고무 호수를 연결해서 네.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를 해가지고 예. 점유를 한 거예요. 불법으로 도로를. 예. 불법 시설물까지 설치를 해서 엄청난 양의 계곡물을 계곡물을? 무단으로 꽁으로 끌어다가 어.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무단 취수한 계곡물이 물 저장 탱커에서 콸콸 넘쳐 흘러서 그대로 버려지는 현장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호호. 만약 본인이 돈을 내야 하는 상수도나 지하수였다라면 저렇게 과연 함부로 물을 낭비할 수 있을지 생생한 현장 영상을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현장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희 취재팀은 현장에서 이문정 검사장 배우자의 농지를 직접 관리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촌 시누이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녀는 취재진에게 이곳이 임 검장의 시댁 땅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거듭 물으면서 강하게 경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생생한 대화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이문정 검사 시댁 땅이죠, 여기게요. 예. 여기가요. 예. 그렇죠. 예. 농사는 누가 지어요, 여기서? 농사는 다 하잖아요. 아, 이것도 같은 땅이에요? 네. 아, 예. 선생님, 실례지만 그 이문정 검사님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예, 예. 이문정이 쉬는 거예요. 신우 되세요? 네. 근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문정은? 거기 공직자 재산 거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댁 땅이라기를 한번 보러 왔습니다. 예, 저 사촌 시누이는 임 검사장의 시어머니가 바로 자신의 고모라면서 가족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흥미로운 주장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현직 지검장인 이문정 검사장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에 직접 내려와서 농사를 지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바람직한 일이네요. 이어지는 현장 대화 마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부부하고 여동생 여기가 돼 있더라고요. 네. 신우님께서 이제 대신 아니요. 동생이, 여동생 있어요.
저하고는 사촌지간이죠. 아, 임은정이 엄마 시어머니가 고모. 제 고모.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임 검사님하고요. 그래서 내가 토요일마다 와요. 아, 사촌 신우희 씨의 말처럼 고위공직자인 이문정 검사장 부부가 실제로 주말마다 이곳을 찾아 농사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검증 영상을 통해서 낱낱이 확인해 드리겠는데요. 그 저기 사실 아닙니까? 일단 보시면 됩니다. 저희 열린검TV 취재팀은 먼저 현장에서 확인한 불법 의혹이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할 관청인 양주시청 도로행정팀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과연 임 검사장 배우자 측이 공유지인 도로를 점유하고 계곡물을 끌어다 쓰면서 정식으로 도로 점용 사용 허가를 받았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관할 지자체 담당자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예, 양쪽 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그러고 이쪽도 그러고요. 도로 건너편. 이쪽 예, 예. 무단 취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계곡물을 변경시키라고요. 저희는 저희 쪽 도로 소유에 예, 예. 있는 부분만 사용 허가를 받았는지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만약에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무단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 민원 요지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지금 공유지 같은데 네. 공유지로 보이고 그렇죠. 저는 공유지입니다. 공유지에서 물의 계곡물의 흐름을 네. 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계곡물의 흐름을 막아가지고 농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농수로 1000평이나 되는 농지에다가 사용 허가를 맡았냐, 사용 허가를 맡았냐, 제가 알고 싶어하는 그겁니다. 네, 저희 취재팀이 실제 영상도 보여줬는데 저 담당자는 계속해서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영상은 못 믿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해당 도로가 양주시 관할 구역이 맞는지도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경계도 확인해야 된다. 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그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만 말을 했어요. 네. 당시 시청 관계자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통 시골에 가면 관행으로 그렇게 하지만 불법은 불법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관행이지만 사용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시골에서는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관행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근데 이제 이거는 사진도 봤지만 예, 예. 담당자분이 한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나가서 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이것도 저희가 위성 사진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봤겠지만 이제 모든 도로가 다 일치하진 않잖아요. 한번 봐서 저희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도유지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 예.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예. 저희는 이제 저희 구역에 관할 대해서 구역만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요. 요거를 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바로는 조금 어렵고 담당자분도 안 계시고 하니까 여기 카페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예, 예, 호수를 밑으로. 무단으로 예, 쓰신다는 예. 거죠? 예, 예. 가면 호수가 꼽혀 있습니다. 네네. 물의 흐름을 변경시켜가지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거는 이제 내용을 보긴 했지만 현장 가서 또 예, 봐야 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예. 보고 연락을 여기 핸드폰으로 한번 드려도 될까요? 예, 예, 그렇게. 예. 네, 저희가 이 해당 취재를 근 4개월 가까이 취재를 했습니다. 4개월 동안 탐사 취재를 한 거죠. 네. 며칠 뒤에 저희 취재팀이 과연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양주시청에 다시 전화를 해봤는데요. 현장을 방문을 했대요, 담당 공무원이. 그래서 임 검사장 배우자 측의 도로 무단 점유와 계곡물 불법 취수 사실을 모두 확인했다. 인정을 한 거군요. 예,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청 측은 물길을 막고 있던 측구의 불법 시설물을 1차적으로 철거를 했지만 물을 끌어다 쓴 고무호수 자체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로 수거할 수가 없어서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입장을 그 밝혔습니다. 물탱크 치웠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것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진 철거를 하도록 네. 예, 유도하겠다. 예. 양주시청 관계자와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양주시청 도로관리과입니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그 석현이 그때 민원 신청하신 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현장은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도로 양 옆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측구라고 부르는데 예, 약간 예. 물 흐르게 만들어 놓은 그 있잖아요. 약간 또랑처럼 물 흐르는. 예, 예, 예. 거기를 보니까 이제 뭐 비라든지 이런 걸 약간 좀 물을 막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일단 좀 사용하고 있는 걸로 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축구 중간쯤에 이렇게 뭐 비닐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물 막아놓고 호수 연결한 그 부분은 제가 좀 치워놨거든요. 저희는 사실 도로과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도로 옆에 축구 그 시설을 관리하는 건데 이제 그 흐르는 물까지는 저희가 뭐 이렇게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 물을 그렇게 사용하는 건 저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거기 호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는 좀 취해 주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호수를 연결해서 물 받는 그 위치에 있는 예. 물 이렇게 고여 있게 만들어 놓은 그 시설을 저희가 치웠는데 예. 호수 자체는 또 이제 그 사유재산이니까 그거를 저희가 뭐 마음대로 뭐 가져오는 사유재산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런 이상하네. 그 예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예. 계곡의 시설물 맞습니다. 다 철거해 갔잖아요. 맞습니다. 예. 불법 시설물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것도 사유재산 아닌가? 맞습니다. 참 근데 양주시청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도로과에서는 예.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한 고무호수만 치우라고 했다. 계곡물을 사용하는 건 불법인 건 알겠는데 이건 자기들 게 아니고 그건 또 이제 따로 다른 과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라든가 뭐 산수도 이런 쪽에 또 알아보라는 겁니다. 토수를 하는 거죠. 재밌는 동네네. 예. 양주 시장이 그 당시 이번에 바뀌었죠. 이번에 민주당으로 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국민의힘이었고요. 그래요. 양주시청 도로행정팀 이 담당자가 임은정 검사장의 배우자 측의 도로 무단 점유와 불법 취수 행위가 명백한 위법임을 확인을 해준 건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자택 주소지로 계곡장을 발송을 해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철저히 원상복구하도록 행정 조치를 내리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통화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특이동물원 그분 주소가 나오긴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그 도로 옆에 보면은 뭐 국가 땅도 있고 경기도 땅도 있고 한데 일단 무단 정착하고 있는 거 맞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 불법을 사고 있으니까 원상복구하라 이렇게 그분 주소로 해서 원상복구하라고 그 계곡장 공문을 보내도록 할게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곡장 공문, 계곡장이죠. 보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저희 취재팀은 몇 개월 뒤에 양주시청 도로행정팀에서 임 검사장의 배우자에게 도로 즉시 원상복구 계곡장을 보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농지가 있는 장읍면 석현리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검사장 배우자는 계곡장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원상복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요. 측구도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예, 계곡물도 원활하게 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네. 현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임은정 검사장은 과거 검찰청이 폐지가 되면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일해보고 싶다라는 공개적인 포부를 밝힌 바가 있어요. 현재 임은정 지검장은 초대 중수청장의 유력한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불법 점유와 무단 취수 행위 앞에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침묵을 하면서 타인에게는 그토록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것인지 이 이중잣대 과연 이런 분이 어떻게 거대한 수사 권력을 쥐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자격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뭐 생각도 하지 말아야죠. 그 계곡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무단으로 취수한다는 것 자체는 상상도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네. 그게 가능했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예. 자, 근데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지 현장에서 만난 사촌 시누이는 검사장 부부가 매주 토요일마다 농지를 방문해서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주장했잖아요. 네. 과연 이 말이 사실일지 다시 한번 영상 보실까요? 임은정이 엄마 시어머니가 고모, 제 고모.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임 검사님하고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와요. 토요일마다 오세요? 그러시구나. 저희 취재팀은 저 1,300여 평 정도 되는 같은 농지 안에서 이른바 쪼개기 농사라고 합니다. 그거 하고 있는 또 다른 가족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네. 자신을 임 검사장 배우자의 삼촌이라고 이번에는 밝힌 한 남성 역시 본인 소유가 아닌 조카가 물려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 검사장의 시어머니는 매일 밭에 나오고 조카 부부는 공무원 신분이라서 주말마다 빠짐없이 농사를 지으러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매주 오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앞서 만난 사촌 시누이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대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땅 좀 보러 왔는데요. 네. 여기 또 뒤에 땅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땅, 저 건물 있으면.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이게 선생님 땅이세요? 아니, 던지는 내 앞으로 안 돼 있으니까 내 땅이라 할 수 없고. 선생님 앞으로 안 돼 있어요? 우리 조카 땅인데, 또 지금 아직 출근을 안 했네.
어머니가 모친이 나올 건데. 한번 좀 이쪽이 나왔대요? 뭐 이쪽도 양쪽 다 나온 거. 전부 다. 이게 누구 땅인지는 아시죠? 네, 장석기네. 좋고. 아 조카세요? 조카 땅을 농사 아, 지으세요? 이제 그때 동서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들한테. 아들한테 물론 아들은 여기 안 오시죠? 토요일마다 오지. 그 이제 공무원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와가지고. 오늘도 모친은 오겠네. 맨날 출근하고. 네, 시청자 여러분, 뭐 이렇게까지 하느냐? 친척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건데 그거 봐줄 만한 거 아니냐? 근데 대한민국 헌법의 경자 유전 원칙은 본인이 지어야 본인, 됩니다. 소유자. 예. 본인. 그래서 그 본인 소유자인 이문정 지검장 부부가 매주 주말마다 온다라고 저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게 과연 맞는 건지 저희가 3개월 내내 매주 주말마다 가서 뻗치기를 하셨구나. 뻗치기를 하면서 네.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과연 그게 사실인지를 한번 봐야겠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취재기자 3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오전부터 저분들이 이제 퇴근하실 때까지 번갈아 가면서 계속 매주 주말마다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임 지검장의 부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취재하러 간 주간 그 기간 동안에는 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가 없었다. 예. 네. 그래서 이웃 주민들은 과연 그 임 지검장 부부가 매주 주말마다 오는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를 농지 바로 위쪽에 위치한 카페를 방문을 해서 네. 혹시 이 지검장 부부가 온 거를 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혹시 이게 이문정 검사 남편 땅이란 건 아세요? 아니, 알죠. 그 남자. 옛날 근데 지금 뭐, 그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문정 검사는 얘기 안 오세요? 가게? 아니, 그 사람들이 그런 거 꺼려요. 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꺼려요. 그 사람들이 자체가. 그래요? 말들이 많아갖고, 네. 기자들이 눈에 띄어가지고 골치 아파갖고, 오지도 못해요. 그 이문정 검사 남편 네. 어떤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죠, 뭐. 그거 알아도 얘기를 못해요. 여기 기자들이 하도 왔다 갔다 그래. 골치 아파요. 네, 기자들은 저희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하도 3개월 동안 드쓰시고 다니니까 소문이 다 났나 봐요. 근데 저 카페 사장이 실질적인 관리자, 그 농지의 관리자는 임 검사장 부부가 아니고 이곳을 자주 드나드는 친척들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저 사장은 임 지검장 부부는 이 동네 근처에도 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씁쓸합니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만약에 택시기사 그런 분들이 주로 와서 농사를 많이 여기 반영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와서 농사 다 져요. 여기 와서 작업자도 하고 오지도 않고 여기 사람들은 와요. 그 남편은 안 오죠 여기? 거기 걔도 안 와요. 여기 곰도 걔도 안 오고 다 여기 안 와요. 아예 여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문정도 여기 안 와요? 아니 그 나가서들이 여기 나타나질 않는다니까. 이 동네에 오지도 않는다고 여기를요. 자기네가 뭐 딸이 뭐 내가 뭐 누구 아버지 이름 말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아예 그런 얘기하면 전 몰라요 이래버려요 그 사람들. 해외에 있다고 그러면. 네, 매주 주말마다 온다라는 그 친척들의 말과 상충되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취재팀은 이문정 검사장 배우자가 농지법에 명시된 그 자경이지 않습니까? 직접 경작, 요건을 갖췄는지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관할인 장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확인 결과 배우자 장성윤 씨는 해당 농지에 대한 자격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상태인 것은 맞았습니다. 다만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을 해왔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장에서 만난 담당 직원의 태도였는데요. 불법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얼굴까지 붉혀가면서 동네 주민들끼리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신고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압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기자한테? 예. 왜? 모르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중립성을 저버린 현장 녹취를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 선생님 그러면 지금 2-1번지하고 2-3번지 직불금도 신청이 안 돼인 거죠? 5년까지 이제 신청한 거 보니까 네. 안 하셨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네. 그 같은 주민이시면 뭐 불필요하게 뭐 신고하면 서로 얼굴 붉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꼭 신고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보면 신고를 해야죠.
이게 공무원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되면 농업용 면세유 지원부터 해서요. 다양한 보조금을 받고 세제 혜택도 받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여러 경제적 특혜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단 하나, 바로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겁니다. 저희 취재팀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총괄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주사무소를 또 찾아갔습니다. 이문정 검사장 배우자가 자경, 직접 경작을 허위로 등록을 해서 부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버젓이 자경 농민이지만 실상은 타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 담당 기관은 어떻게 답을 했을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남편이거든요, 우리는요. 그 농사 자경 등록을 하신 분, 예, 아니요. 아, 고위 공직자의 남편? 예, 예. 남편이신데 본인 땅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2021년에 상속을 받았는데 본인이 농업적 전형 제가 등록되어 예, 있는데 됐고 자경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 등록이 예, 예. 불법 소지가 있어가지고 경영체 등록을 하고 자경을 하겠다까지 신고를 해놓고 지금 타인이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2차로 주지를 않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은 자신들은 그냥 주어진 조사만 할 뿐이지 경찰과 같이 뭐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의혹을 방치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요. 해당 소유주가 끝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라면 관청은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겠다라고 방침을 내세우긴 했습니다. 과연 임 검사장 배우자가 제출할 자료가 법적 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현장 담당자의 답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이 조사를 할 때 예예 저희 수사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조사 권한만 있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이제 뭐 주변에도 하고 이제 알아는 보겠지만 이제 이분이 이제 만약에 본인이 그 실경작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예예 그 서류를 이제 증빙을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자격을 한다는 예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할 거거든요. 예예 며칠 뒤에 농관원 담당자가 해당 농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마쳤대요. 한번 네. 나가봤다는 겁니다. 예. 결과를 통보를 해왔는데 결론은 이상 없음이라는 거예요. 농업경영체 등록 지침상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서류상으로도 정상적인 경영 이행이 확인되어서 조사를 종결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취재팀이 3개월 동안 현장을 지켜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경작하는 이문정 지검장 부부의 모습은 과연 공무원의 이 짧은 단 한 번의 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기자가 직접 실제 경작하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목격을 했느냐고 묻자 담당자는 잠복 수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예. 사실상 실경작 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류 뒤에 숨은 행정조사의 실체 들여다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신고하신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장 조사랑 증빙 서류, 이제 실경작 여부도 이제 종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요. 네네 저희가 경영체법이랑 지침에 따른 등록 요건 충족이나 확인했을 때 정상적인 농업 경영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돼서 이상 없음으로 이제 조사가 이제 종결이 됐거든요. 네, 저희가 어쨌든 조사를 안 한 건 아니고 다 서류나 현장 조사나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면담도 하고 다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문정 검사장 부부 농사 짓는 거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요? 선생님, 저희도 아니 그걸 묻고 싶어요. 농사 짓는 거 보셨어요? 저희가 네예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보진 않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희도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잠복을 해서 수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예. 저희 취재팀은 주말도 반납하고 3개월 내내 주말마다 가서 실제로 이문정 지검장이 왔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 실무자는 그냥 서류만 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한 진실보다도 책상 위에서 검토한 서류 한 장이 더 중요한 이 행정의 민낯, 그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이었는데요. 현장 녹취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실제 경작하는 걸 등록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객관적인 서류나 증빙 자료나 이제 이런 거를 확인하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서류로만 확인하고 당사자한테 확인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저희도 저희 지침대로 규정상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대로 저희가 다 확인하고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문정 검사장 부부가 농사 짓는 걸 한 번이라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직접 자경을요. 저희가 보고 저희가 농사 짓는 거를 직접 봤다고 해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못 봤다고 해서 농사 안 짓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아니 물론 네.
그 형제간의 친척이나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는데 저희가 증거도 드렸지만 영상도 드렸지만 3개월을 확인해 봤는데 한 번을 오지를 않습니다. 최소한의 주말 농장 수준의 형식적인 농사도 안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아니 우리가 흔히 텃밭도 일주일에 한 2번씩은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준을 저희가 뭐 어떻게 정해서 뭐 이렇게 안 왔다고 해서 뭐 농사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예. 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업경영체 등록 자체가 가지는 이 세제 혜택이 꽤 큽니다. 각종 보조사업 참여 기회 등도 이미 그 자체가 상당한 경제적 특혜이기도 하고요. 취재진은 담당자에게 본질적인 문제를 좀 물어봤습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서류상 농민으로 등록을 해서 온갖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있다라면 이걸 왜 묵인하느냐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는데요. 돌아온 답변이 이번에도 수사 권한이 없다. 서류로만 확인했다. 그러니까 행정 편의주의적 변명만 늘어났는데요. 현장을 외면한 행정, 그 무책임한 대화 내용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최소한에 그래도 직접 일주일에 2번씩 온다라니까 신우이가 그러면 3개월 동안 일해도 안 하는데 그걸 과연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농업 경영체를 등록을 해가지고 세제 혜택이라든지 온갖 경제적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농업 직불금 수령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경제적인 이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뭐 현장 조사뿐만이 아니고 이제 증빙 서류나 이제 실현장 여부의 종합적인 거를 토대로 해서 네네. 결론을 짓는 거기 때문에 네네. 뭐 저희가 뭐 계속해서 거기 나가서 이분이 오는지 안 오는지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조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일단 거의 그러면 흔히 말하는 탁상 행정이라고 해서 거의 서류로만 그 정도만 확인하는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지 않습니까?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왜 땅을 보유로 하고 있냐. 네, 참 씁쓸한데요. 끝으로 저희는 이문정 지검장한테 반론권을 주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인 이문정 지검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화 연결이 좀 어려워서 카카오톡으로 질의 내용을 상세히 전달을 했는데요. 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열린검TV 땡땡땡 기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고자 문자를 드립니다. 자읍면 석현의 이번지 일대 검사장님 배우자 명의 농지에서 도로를 불법 점유해서 무단 취시한 행위로 양주시청 도로행정팀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 개고장을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배우자님 농지에서 경작을 하고 계시는 사촌 시누이께서 검사장님 부부가 주말마다 오셔서 농사를 짓는다고 말씀하시던데 실경작을 하시고 계시는 중인지요? 라고 저희가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답변이 왔습니다. 예, 반론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문정 검사장, 어머님께 기자라고 하면서 수시로 물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듣긴 했고 공공기관에서 자격 확인하고 간 것 압니다만 무단 취소 개고장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양주에 가서 일요일날 서울로 돌아오고 있는데 고생스럽지만 매주 달라지는 풍경이 신비로워 즐겁게 가서 어머니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실제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요일날 온다는 얘기죠. 그럼 토요일도?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도 있다는 거죠. 언론 매체의 각종 인터뷰 요청은 거절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열린 공감에서 계속 찾아오면 어머니가 놀라실 듯하여 걱정도 되고 땡땡땡 변호사님한테 이야기 들은 바 있어 짧게나마 답변합니다. 라고 저렇게 답변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못 본 거네요, 우리 기자들이. 네, 저희는 못 본 거지요. 오늘 녹화일에 저희 취재팀이 관할관청에 확인을 좀 해봤어요. 저희가 취재해서 관할관청에 알린 사실에 대한 개고장을 보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양주시청 관할과에게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어떻게 뭐 개고장을 보내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시정을 모두 다 했기 때문에 예, 개고장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또 말을 바꿉니다. 예. 다시 한번 양주시청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개고장을 보낸다랬는데 그때 혹시 개고장을 보내셨는지 그 좀 확인 좀 하려고요. 아, 우선은 저희가 현장 예. 확인했고요. 예예. 그리고 그때 이제 뭐 말씀하신 게 예, 그 예. 수로 옆에다가 뭐 호수 해가지고 사용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 직구에다가요. 그거는 조치를 다 했어요. 저희도 현장 갔을 때 그분이 바로 현장에서 조치를 한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개고장은 안 보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현장에서 예. 그분이 바로 막 저기 하시고 조치하고 저희도 예, 예. 그걸 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개고장은 받지 않았다고
답변하신 이문정 지검장의 말이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오늘 저희가 방송한 내용은 여기까지지만은 이문정 지검장 부부 그리고 특히 남편분의 이 무단 계곡물 취수는 사실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법은 비슷한 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뭐 무슨 고위 검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의 공동체에 대한 도리 아닌가요? 그렇죠.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문정 검사가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게요. 예. 반론권을 드렸을 때 유감 표명 한마디 정도는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말씀 이문정 지검장님 드립니다. 경자 유전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우리 헌법의 대원칙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터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서류 한 장으로 가볍게 우회할 수 있는 편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주말마다 직접 농사를 짓는다던 이문정 지검장 가족의 입단속과 서류상 요건을 갖췄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기관의 벽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법과 원칙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집행해야 할 검찰의 지검장인 이문정 지검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문정 지검장님, 가족에게 법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타인에게는 가혹할 만큼 예리한 법의 잣대를 왜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불법과 특혜 의혹 앞에서는 이토록 무디고 관대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은 결코 권력의 크기나 서류의 형식이나 그 사람이 만들어온 허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